여기 미국 타임스퀘어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700만 명이 참가한 역대급 반정부 시위 현장에 한국 기업이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이번 사태가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될지 현장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시위대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며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목격자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새가 시위 현장을 뒤덮었고 K-팝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반정부 구호가 묻혀버렸다고 증언하는데요.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시위대들이 하나둘 한국 브랜드 부스로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저항의 현장이 한국 제품 홍보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격변기마다 나타나 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한국. 대체 그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베리디언 카스텔란입니다. 지난 15년간 이민법 전문 인권 변호사로 일해왔죠. 그해 가을 아침, 이안 로버츠가 체포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새벽 6시 47분이었습니다. 디모인의 한 교육위원회 위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육감을 데려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아이씨가 로버츠 박사를 방금 체포했답니다. 저는 곧바로 아이오와로 차를 몰았어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안 로버츠는 그냥 평범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큰 학군의 교육감이었어요. 무려 3만 명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었죠.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전체 상황의 황당함이 명확해졌습니다. 로버츠는 1999년에 가이아나에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었어요. 볼티모어의 코핀 스테이트 대학교를 졸업했고 뉴욕의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죠. 워싱턴 DC 공립학교에서 수년간 일했고 고등학교 교장까지 지냈답니다. 2023년에는 아이오와 교육자격위원회가 그에게 교육감 자격증을 발급했어요. 26년이에요. 26년 동안 이곳에서 삶을 쌓아왔고 미국 교육에 기여했는데 이민당국은 그를 불법 체류자이자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분류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총기 소지에 관한 혐의였어요. 로버츠가 체포될 때 총을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합법적 거주 신분이 없는 사람은 연방법상 무기를 소지할 수 없죠. 하지만 파일을 검토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26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자기 보호를 위한 총 한 자루도 갖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토안보부는 2022년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로버츠가 차량에 장전된 총을 소지한 혐의로 $100 벌금을 냈었죠. 그들은 그가 2020년부터 무기 관련 혐의에 직면했으며 5월에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IC 관계자들은 어떻게 불법 외국인이 그런 지위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로버츠가 구금된 다음 날 수백 명의 아이오와 주민들이 집회를 위해 모였습니다. 아이오와 교육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우리는 그의 구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의 훌륭한 옹호자였어요. 시위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로버츠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이민 신분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로버츠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죠. 한 12살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버츠 박사님이 언제 돌아오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법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로버츠의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볼수록 이 사람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단지 학교를 관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죠. 구치소 면회실에서 로버츠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학생들은요. 누가 그들을 돌볼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했어요. 로버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학생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로버츠의 기여, 그의 깨끗한 기록, 그 총기 사건 제외, 지역사회의 지지를 모두 문서화했죠. 하지만 법은 가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로버츠는 본보기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어떤 지위에 있든 추방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밤늦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디모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3만 명의 학생들이 자고 있었죠. 그들은 내일 아침 학교에 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교육감은 구치소 안에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또 다른 교육위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언론과 이야기하고 로버츠가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승산이 얼마나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로버츠의 사건은 미국 사회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미국인인가? 누가 이곳에 속하는가? 공헌과 시간이 법적 지위를 대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답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안 로버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IC의 관행을 조사하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추방자들이나 가족과 연락이 닿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증언은 제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 엠마누엘은 가나에서 영상통화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한밤중에 깨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떨리더군요. IC 직원들이 우리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는 가나로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가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나이지리아 사람이지 가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죠. 엠마누엘은 ICA가 랩 워프라고 부르는 전신 구속복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다른 추방자들은 이걸 김밥처럼 꽁꽁 말린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한국 음식 김밥 있잖아요. 모든 걸 꽉꽉 싸매듯이 말이에요. 그는 서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서 1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죠. 마치 납치당한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인터뷰한 엘살바도르 사람은 더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의 이름은 보호하기 위해 까를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민당국은 그를 멕시코로 추방한다고 알렸는데 그가 서류를 보니 전혀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카를로스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누군지도 구분하지 못했어요. 누가 미국 시민이고 누가 불법 체류자인지도요. 무차별 추방이었죠. 카를로스는 멕시코행 비행기 탑승은 거부했어요. 그러자 IC요원들이 그의 팔을 부러뜨리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전신 구속복에 집어넣었죠. 그는 약 4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채로 있었어요. 이송 중에는 가방 안에 넣어졌답니다. AP통신은 나중에 그의 부상 사진을 공개했어요. 절뚝거리는 다리, 얼굴의 멍, 눈에 보이는 상처들이었죠. 이런 증언들은 IC의 혼란스러운 집행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민당국은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목적지도, 추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요. 물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건 정책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목격한 건 적법 절차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례를 파헤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 보였어요. 한 온두라스 여성은 자신이 임신 8개월이었는데도 전신 구속복에 묶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진통이 시작됐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배가 너무 아팠어요. 아기가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무시했어요. 또 다른 남성은 지병으로 약을 복용해야 했는데 IC 직원들이 약을 압수했다고 했죠. 제 심장병 약이었어요. 없으면 위험해요. 그는 취방 비행 중에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답니다. 도착한 뒤 현지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들은 그가 심장마비 직전이었다고 말했대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미국은 법치 국가잖아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민자들에게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건 IT 남성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미국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했고 세금을 냈고 지역사회에 기여했죠. 그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새벽 5시였죠. 그가 회상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6명의 요원이 들어왔어요. 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수갑으로 채웠어요. 그의 딸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대요. 아빠를 데려가지 마세요. 아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그는 구금시설로 옮겨졌어요.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며칠 동안 거부당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죠. 마치 제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제 아내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3일 후 그는 갑자기 IT행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전신 구속복에 묶인 채로요. 항의했어요. 제 아이들은 미국 시민이라고. 제게는 변호사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는 IT에 도착한 뒤에야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드문 예외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제가 인터뷰한 수십 명의 추방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밤중 체포, 변호사 접근 거부, 전신 구속복, 폭력, 신원 혼동, 이게 하나의 패턴이었죠. IC 내부 문서를 입수했을 때 상황은 더 명확해졌어요. 문서에는 신속 추방 프로그램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을 추방하는 거였죠. 하지만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정확성은 희생됐어요. 한 내부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번 주 목표는 500명 추방입니다. 사람들을 숫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 가족, 권리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죠. 또 다른 문서는 전신 구속복 사용 지침을 담고 있었어요. 저항하는 피추방자에게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 대부분은 저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질문을 했거나 변호사를 요청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구속복에 묶였어요. 한 전직 ICA 직원 익명으로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양심이 견딜 수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옳지 않아요. 사람들을 짐승처럼 대하죠. 그는 동료들이 추방자들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권력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이 직원은 특히 전신구속복 사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에게만 써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썼죠.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어떤 사람들이 구속복 때문에 혈액순환 문제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손가락이 파랗게 변했어요. 하지만 상관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제 조사는 계속 어두운 길로 이어졌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시스템 전체가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지 몇몇 나쁜 직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책 자체가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었죠. 엠마누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자유의 나라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자유와 정반대였어요. 그의 목소리엔 배신감이 묻어났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상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치달았어요. 10월 초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죠. 멕시코의 범죄 조직들이 ICE 요원들에게 현상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속보가 나왔고 곧이어 국토안보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현상금 구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체계적이었죠. IC 요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면 2,000달러를 준다더군요. 그냥 이름이나 집 주소, 가족 사진 같은 것들이요. 요원을 납치하거나 단순 공격을 가하면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IC 고위 관리를 암살하면 최대 5만 달러까지 지급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죠. 실제로 돈이 오가는 거래였어요. 미국 땅에서 2025년에 연방 요원들의 목숨에 가격표가 붙은 겁니다. 이게 그냥 말뿐인 위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 곧 터졌어요. 시카고에서 체포 뉴스가 나왔답니다. 후안 에스피노자 마르티네스라는 사람이었죠. 라틴 킹스라는 갱 조직의 리더였어요. 당국은 마르티네스가 이민관리 고위공무원들을 납치하거나 죽이는데 돈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요 타깃 중 한 명이 그레고리 보비노라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국경순찰대 국장이었죠. 실명을 거론하고 실제 돈을 걸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IC요원의 머리에 진짜로 현상금이 붙은 겁니다. 그 몇 주 동안 저는 이상한 생활을 했어요. 낮에는 이민국 관리들과 만나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원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을 바꿔야 할까요? 애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야 할까요? 가족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모두 지워야 할까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 저는 다시 제 본래 일로 돌아갔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시민권을 옹호하는 일이죠. 가혹한 단속에 맞서 그들을 변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싸웠습니다. 모순이었죠. 엄청난 모순이었어요. 아침에는 이민단속 요원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오후에는 그 요원들이 실행하는 정책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단속이 너무 가혹해지면 폭력적인 저항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러면 모두가 덜 안전해집니다.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저는 어느 날 오후 IC 요원 한 명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죠. 집에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차에 타기 전에 주변을 계속 둘러봐요. 누가 지켜보는 건 아닌지, 뒤따라오는 차는 없는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왜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지, 왜 가족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 지워야 하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거짓말이 될 테니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접근 방식을 바꿀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현상금 소식이 나온 뒤에도 단속은 더 강화됐죠. 제가 보기에는 현상금이 오히려 관리들을 자극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했죠. 단속 건수는 늘어났고 작전은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털렁했어요. 언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올까요? IC 요원이 공격당하는 뉴스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보복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원이 집 앞에서 총을 맞는 장면, 보복 단속에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는 장면. 미국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연방 요원들의 목숨에 현상금이 걸리고 그게 실제로 집행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요. 이건 뭔가 전례 없는 일로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상담을 오는 사람들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IC 이요원 가족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단속이 두려운 이민자들이었죠. 양쪽 모두 똑같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한 이민자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을 키우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전쟁 중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전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죠. 같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양쪽을 오가면서요. 요원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애쓰면서요. 모순 속에서 살았죠. 그리고 매일 밤 뉴스를 켜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날이 아니기를, 폭력이 마침내 터지는 그날이 아니기를. 하지만 그날이 오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10월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긴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모순 속에서요. 그리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10월 18일이 다가왔어요. 피할 수 없는 날이었죠. 몇 주 동안 저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조직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SNS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봤고 점점 커져가는 분노와 좌절을 들었어요. 시위 당일 저는 워싱턴 DC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만 명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20만은 워싱턴뿐이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2,6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도시에서 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시위였답니다. 뉴욕, 뉴저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는 물론이고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마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조지아주만 해도 36곳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됐던 그곳에서 말이죠. 시위대는 노 킹스를 외쳤어요. 왕은 없다는 뜻이죠. 트럼프의 독재적인 통치에 반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버니 샌더스가 1776년 독립전쟁과 1789년 민주주의 수립의 정신을 언급하는 걸 들었어요. 그는 오늘의 시위를 미국 민주주의 전통의 연장선이라고 말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의상이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풍선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람쥐 복장을 한 사람도 있었고 유니콘 코스튬을 입은 사람도 있었죠. 공룡 옷차림도 보였고 외계인 분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부 의도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자신들의 운동이 위험하지도 폭력적이지도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정말 영리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었어요. 물론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주 방위군을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위협했지만요. 시위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시당할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온 한 여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하철을 탈 때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썼다고요. 시위 참가 사실이 추적당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웠대요.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하는 걸 숨겨야 한다고 느끼는 미국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큰 공포 분위기가 자리 잡았는지를요. 700만 개의 목소리 사이를 걸으면서 저는 느꼈어요. 미국 사회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있었고 중년의 부모들이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도 많았죠. 모두의 얼굴에는 비슷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한 남자가 큰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죽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 옆에서 10대 소녀가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측근들은 노킹스 시위를 반미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안티파가 주도했다고 주장했죠. 안티파는 반파시즘을 표방하는 분권화된 운동이에요. 공화당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이 집회를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 안티파 지지자,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극좌 민주당 하마스 세력의 모임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한숨이 나왔어요. 700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을 극단주의자로 몰아가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트럼프 본인은 시위대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AI로 만든 영상을 공유했어요. 영상 속에서 그는 왕관을 쓰고 있었죠. 킹 트럼프라고 적힌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아래의 시위대에게 오물을 부리는 장면이었어요. 예측 불가능하고 트럼프답다고 할까요? 그런 반응은 그의 행정부가 반대파와 진지하게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 노부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죠. 두 분 다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성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왜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요. 이 아이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해서요.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60년 전에도 시위에 나왔었답니다. 민권운동 때요. 그때 얻은 걸 지금 다시 잃을 순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민주주의는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계속 지켜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해가 기울면서 집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주변은 인파로 꽉 찼어요. 멀리서 보니 사람들이 물결처럼 출렁이는 것 같았죠. 누군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불렀어요. 경찰의기가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드론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감시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익숙해진 걸지도 몰라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무언가 해냈다는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는 안도감도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한 대학생 그룹을 만났어요.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다음 집회는 언제 열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지, SNS 전략은 어떻게 짤지.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700만 명의 목소리가 과연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공화당 의회는 시위대를 적으로 규정했어요. 미국은 이미 두 개의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시위 영상들을 봤어요. 시애틀, 포틀랜드, 덴버, 마이애미, 보스턴, 모든 곳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미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고 있었어요. 700만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개개인의 얼굴이었고 목소리였고 이야기였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보통 사람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뉴욕 한복판에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시위를 취재하며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거든요. 어깨는 묵직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그런데 인파에 떠밀려 타임스퀘어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타임스퀘어는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거대한 전광판들이 온갖 광고를 뿜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기묘한 장면이었어요. 한국 식품회사인 농심이 팝업 이벤트를 열고 있더군요. 엄청나게 큰 디지털 광고판에 신라면 광고가 떠 있었어요. 빨간 컵라면 이미지가 타임스퀘어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었죠. 농심은 브랜드 체험 부스를 차려놨습니다. 매일 45만 명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말이에요. 알고 보니 팝업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K-팝 스타들과 협업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한 이벤트였죠. 시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였습니다. 그냥 우연히 날짜가 겹친 거예요. 하지만 그 우연히 만들어낸 효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시위 참가자들이 타임스퀘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야외에서 구호를 외치고 걸어다녔던 사람들이었죠. 다들 지쳐 있었고 배도 고팠을 거예요. 10월 말 뉴욕의 저녁 공기는 제법 쌀쌀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농심 부스 쪽으로 끌렸습니다. 부스에서 무료로 라면과 새우깡을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시위대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죠. 순식간에 그 팝업 부스가 시위 참가자들의 임시 급식소로 변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K-팝 팬들과 반트럼프 시위자들이 한데 섞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나눠 들고 있는 사람들. 10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공룡 탈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유니콘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K-팝 굿즈를 들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서 있었죠. 모두가 고맙다는 표정으로 뜨거운 음식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농심 부스가 시위의 중심지처럼 변했습니다. 물론 농심은 반트럼프 시위와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냥 K-팝 홍보 행사를 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반트럼프 시위 현장에서 라면 나눠주는 브랜드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시위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라면을 먹는 모습들이었어요. 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도 가장자리에 앉아서 라면 한 그릇을 받았죠. 옆에는 외계인 복장을 한 시위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국 교환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시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팝업 행사를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우리 셋은 라면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민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야외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라면을 먹는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에요. 뭔가 즉석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금방 친근해지더군요. 뜨거운 국물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외계인 복장의 시위자는 자기가 왜 여기 나왔는지 설명했어요. 한국 학생은 미국 생활이 어떤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다른 나라 시위들에 대해 얘기했죠. 농심 직원들은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라면을 끓여서 나눠줬습니다. 준비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었어요. 부스 주변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시위 구호가 들렸어요. 트럼프는 물러가라 같은 외침들이죠. 하지만 라면 부스 근처에서는 그보다 와 맛있다, 고맙습니다 같은 말들이 더 많이 들렸어요. K-팝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팝업 행사의 일부였죠. 그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시위 피켓을 들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정말 초현실적인 장면이었죠. 저는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농심 로고가 박힌 빨간 컵라면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김이 피어오르는 라면 그릇 뒤로 보이는 반트럼프 피켓들. 이런 조합은 다시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농심 입장에서는 엄청난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은 셈이었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팝업을 단순한 K-팝 콜라보 이벤트로만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준 곳으로 기억될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전광판들이 더욱 밝게 빛났죠. 라멘을 먹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빈 라면컵을 버리고 일어섰어요. 몸이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었죠. 배도 든든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라면, 시위와 K-팝, 저항과 상업, 이 모든 게 뒤섞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단순한 행위가 있었죠. 타임스퀘어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농심 부스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거대한 전광판의 신라면 광고가 그 위를 비추고 있었죠. 우연히 만들어낸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10월에 그날 이후로 2달이 흘렀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은 더 깊이 갈라지고 있었죠. 이민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은 계속되었어요. 서류 미비 주민들을 가리지 않고 체포했습니다. 이안 노보츠는 여전히 구금시설 안에 있었어요. 26년 동안 미국 교육에 헌신한 사람을 추방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죠. 엠마누엘은 가나에 발이 묶인 채로 아이씨의 지리적 오류를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카를로스의 팔은 나았지만 강제 추방 과정에서 겪은 폭력의 상처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더군요. 아이씨 요원들에게 걸린 현상금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보안 조치는 강화되었지만요. 이민 공무원들을 표적으로 삼은 갱조직 두목들이 몇 명 더 체포되었답니다. 단속과 저항의 악순환이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순환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조롱하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7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자신들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나는 그날 오후를 자주 떠올렸어요. 농심 부스에서 있었던 일을요. 라면 한 그릇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시위 참가자들과 케이팝 팬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 사이에 짧은 연대를 만들어낸 기묘한 순간이었죠. 그런 종류의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은 갈라진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었어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DC의 가을은 차가웠어요. 나무들은 이미 잎을 떨어뜨렸고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각각의 서류는 하나하나가 사람의 이야기였답니다. 추방명령서, 구금기록, 증언 녹취록, 의료 보고서들이었죠. 로버츠 씨의 파일이 가장 두꺼웠어요. 26년의 삶을 증명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교사 자격증, 성적표, 학부모 추천서, 동료들의 증언, 지역사회 봉사 기록들이요. 그런데 아이씨는 그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외국인으로 분류했어요. 무기 소지 혐의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무기라는 게 뭐였냐고요? 교실에 있던 낡은 야구 방망이였답니다. 체육 수업용 장비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엠마누엘의 변호사였죠. 아직도 가나에 있어요. 대사관이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엠마누엘은 나이지리아 출신이었어요. 가나가 아니었죠. 하지만 아이씨는 그를 잘못된 나라로 보냈답니다. 아프리카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서둘러 작동했고 너무 많은 오류를 만들어냈답니다. 카를로스는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최소한 그는 멕시코에 도착했으니까요. 제대로 된 나라의 말이죠. 하지만 그의 팔을 부러뜨린 전신 구속장치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밤에 악몽을 꾼다고 했어요. 숨을 쉴 수 없는 꿈, 움직일 수 없는 꿈을요. 책상 위에 다른 파일들을 넘겼어요. 각각의 케이스가 비슷했답니다. 장기 거주자들이었죠. 10년, 15년, 20년을 미국에서 산 사람들이요. 세금을 냈고 일을 했고 가족을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았답니다. 현상금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갱조직들이 아이씨의 요원 한 명당 5만 달러를 제시했답니다. 몇몇 요원들은 이미 표적이 되었어요. 총격 사건이 2건 있었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는 나왔어요. 이제 요원들은 당탄복을 입고 출근했답니다.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건지 전쟁터에 있는 건지 헷갈린다고 했어요. 나는 양쪽 모두와 일했어요. 추방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변호도 했고 동시에 ICE 요원들의 안전대책도 자문했답니다. 이상한 위치였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배신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순진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나는 믿었어요. 법 집행과 인간의 존엄성이 양립할 수 있다고요. 이민법을 집행하되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죠. 26년
거주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지 않을 수 있다고요. 사람을 잘못된 대륙으로 추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창밖에서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규모였죠. 1천만에 700만 명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백악관 앞에 모였어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죠. 로버트를 석방하라!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존엄성을 도이어줘.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었더군요. 시계를 봤답니다. 오후 3시였죠. 2시간 후에 또 다른 구금시설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내일 의회 증언을 위한 준비 자료가 떠 있었답니다. 의원들 앞에서 IC의 구금 관행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어요. 데이터를 준비했죠. 통계를 모았고요. 사례 연구를 정리했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의원들에게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답니다. 로버트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엠마누엘이 가나 공항에서 어떻게 당황했는지, 카를로스가 전신 구속장치 때문에 팔이 두러졌을 때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를 말이죠. 전화가 또 울렸어요. 로버트 씨의 딸이었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포기하려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6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지쳤대요. 싸우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짓 희망은 주고 싶지 않았죠. 현실은 냉혹했어요. 법원은 행정부 편이었고 여론은 분열되어 있었으며 시스템은 가차없이 작동했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아버님의 26년 거주와 기여도가 추방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약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였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구금시설 방문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죠. 새로운 케이스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15건이었답니다. 15명의 새로운 의뢰인들이요. 15개의 새로운 이야기들이었죠. 미국은 기로에 섰어요. 우리가 이민법을 집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아니었답니다.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였죠. 민주주의 가치와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요. 지금 우리는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었어요. 로버트, 엠마누엘, 카를로스, 그리고 700만 시위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민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선택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어요. 나는 창문을 닫았어요. 구호 소리가 작아졌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그들은 내일도 거기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말이죠. 일은 계속됩니다. 내일 의회 증언이 있고 다음 주에는 로버트 씨를 위한 새 소송이 있어요. IC 요원들의 안전을 위한 자문도 계속하고요. 현상금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면서도 더 인간적인 법 집행을 옹호하는 일이죠. 모순적이에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답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졌더군요. 가을의 밤은 빨리 찾아왔답니다. 거리로 나서면서 농심라면 생각이 났어요. 그날 오후 시위대와 구경꾼들이 함께 면을 나눠 먹던 순간이요. 그때만큼은 우리가 하나였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짜였답니다. 그런 순간들이 더 필요했어요. 갈라진 나라를 다시 이을 수 있는 순간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 드물었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백악관 앞을 지나쳤어요. 소수의 시위자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죠. 추운 밤이었지만 그들은 거기 있었어요. 나도 멈춰 섰답니다. 잠시 그들과 함께 서 있었죠.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